2학기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 마지막입니다. 발표하고 특강 형태의 수업 빼고는 마지막인데 한 학기 동안 마음고생, 정신적인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문가가 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내년 4월이면 나옵니다. 함께 힘내서 마무리 잘하고 그러니까 멋지다 표현이 좀 그런데 힘들지만 하나씩 벽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준비 과정도 만들어가는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쉽지 않지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시설에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갔고, 예전과 다르게 좀 나이가 있는 50대를 저희들이 이제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자 하는 열정 은 앞서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 과정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채우는 것들이 그러니까 쉽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학도는 아니었지만 30점의 사회복지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히나 장애인 복지를 배우면서 가졌던 고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특히나 이 과목에 애착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잘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학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사례 관리나 이런 것들 과목 개설에 고민 있을 때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이쪽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개설해도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과목인데 변수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직접 만났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 시간에 부딪히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주간보다는 이제 주말반들의 수업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온라인 수업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해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전달하는데 한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바꿀까. 이번 학기 수업이 끝나고 저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야 되고 내년도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할 때에는 좀 더 다른 형태의 고민들, 좀 더 고민해서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3차 시수 들어가면 이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작성 요령 보면 양적 평가, 질적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평가는 사업 효과 측정에 적합한 이미 제작된 기존 평가지,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를 가지고 조사한 뒤에 얻어진 양적 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용되는 평가지는 이미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여야 하고 점수를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를 추론하기도 합니다. 실적평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참여 관찰 등으로 이어지고 양적평가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교재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장입니다. 여기 있는 팁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산출평가 성과는 용어의 차이가 있고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를 들면 산출평가에 대한 평가 방법 이거는 앞에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시를 한번 보면 산출 및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예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는 20과정에서 5회에서 총 100회를 실시하겠다. 이건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20과정인데 중도 탈락해서 18과정이다. 5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 100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중간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평가를 통해서 인원수가 변경이 되겠다. 아니면 추가 인원을 뽑아야 되겠다. 아니면 횟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하면서 100회에 대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20과정에 심리치료 6회 총 120회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서비스 통합 사례 회의를 5회를 하겠다. 일상생활 지원이 쭉 앞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링 하겠냐 부분이죠. 방문 일자별 상담 기록을 작성하겠다. 그럼 상담 기록, 일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방문 결과에 대한 치료 일지, 그리고 사례 회의록,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자원 연계 내역들을 기록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육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및 교육 과정별 이해를 하게 되면 교육 일지, 상담 기록 이런 것들이 남겠죠.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렇게 체크를 하겠다. 심리 정서 지원은 자기 회복 프로그램 연이해한다면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일지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직업 역량 강화는 기초 교육 탈락률 5% 미만을 하겠다면 교육 일지, 출석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내용을 체크할 수 있겠고 전문 진로 상담 이외에는 총 40회를 실시한다면 진로 상담 일지를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전체를 총괄하는 운영 일지를 봐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인턴십 센터 설립은 유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임대사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직접 자가를 이용해서 교육장이 유휴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거죠. 파악하면 되는 거죠. 이어서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 성과 목표는 학대 행위자의 학대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겠다. 성과 지표는 학대 위험 20% 감소. 이거는 사전 사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정 시기에 보면. 왜냐하면 감소했다는 걸 보려고 하면 사전에 어떻게 했는데 사후에 어떻게 됐다는 것들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평가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부모 양육 태도 향상을 하는 양육 태도를 20% 향상하겠다는 것은 척도를 가지고 하고 부모 가족 구성원들의 사전 사후 아까 이거는 언제 하겠다는 부분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간트 차트에서 이렇게 체크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아동학대 피해 가정의 가족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하느냐 담당자가 하고 참여 과정에 대한 보조하는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겠다. 이거는 사전 사후 할 필요 없는 거죠. 사후만 진행해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인테이크라고 해서 상황 판단을 위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참여자 자립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자아 존중감을 30% 향상하겠다. 계속 자아 존중감을 앞으로 나올 건데 이거는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저도 자주 애용하는 척도이기도 하고요. 참여자의 사전 중간 사후 설문조사를 한다. 사전에 진행하고 1차전도 하고 장기 프로젝트일 때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자립 역량이 1년 만에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변화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평가 때는 또 사업 담당자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 관찰을 통해서 근로 동기가 향상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내는. 그러니까 설문지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성과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모금에 그때 안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이제 7개 영역에 첫 번째는 자아 개념 및 개인 인식 태도,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사회적 기능, 그리고 가족, 사회적 관계마, 커뮤니티 임팩트, 그 밖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편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이야기하면 자아 개념 및 개인의 인식 태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통합감, 성역할 태도 척도, 삶의 만족도, 노인생활 만족도 척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아 존중감 같은 경우는 대상에 따라서 한 두세 가지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
확인하는 것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예시도 있고 그 척도를 어떻게 하는 것들 검사지도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만 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 근데 그 변화를 읽어내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거죠. 뭐 자아존중감이 3점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전문가,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의 조율을 좀 받는 필요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되고 있고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척도,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 한국어판 백의 뭐 무만감 척도, 우울 척도,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아동 청소년 우울 척도, 청소년 자살 생각 척도, 한국판 일반 정신 건강 척도, 신체 건강 향상 청정 척도, 음주 심각성 척도, 한국판 청소년 도박 중독 진단 척도,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 여러분들이 이 척도를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 좀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얘기, 문제 해결 능력 척도, 사회적 척도, 사회성 책임 척도, 한국어 사회적 유능성 척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했던 척도들이 어떤 것도 있는 건지, 그게 여러분들이 당초에 어떤 목적 목표에 부합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학교생활 적응 척도, 충동성 공격성 척도, 한국판 단축형 자기 통제 척도, 자기 조절 척도, 사회 불안 척도, 한국형 일상생활 수행 능력 척도, 한국형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척도, 성령 애도 척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는 요거는 이제 검정이, 그러니까 한국형이라는 것은 외국 거를 한국판 같은 우리 것으로 변화시켰다라는 내용이고, 일정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가족 의사소통 척도, 가족 적응력, 응집성적 평가 척도, 가족 사정 척도, 가족 자원 척도, 이어서 뭐 양육 척도, 뭐 축약성 가족 척도, 뭐 가족 자원 척도, 부부 적용 척도, 결혼 만족 척도, 갈등 전속 척도, 아버지 역할 척도, 부모 양육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머니 양육 척도, 양육 협력 척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양육이 어머님한테 몰림이 됐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양육 스트레스 척도, 방임 척도, 뭐 불안 척도, 부양 부담 척도 이런 것들을 해서 가족 내용들도 조금 많다라고 이야기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숙지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회복지 현장에서 크게 문제될 건데, 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다음 할 때 제가 책을 좀 가져가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책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다라고 드릴 수 있고요. 이어서 사회관계망 척도 부분입니다. 사회적 지지 척도, 뭐 사회 참여 척도, 사회 참여 태도 척도, 안정감 척도, 차별 척도, 사회 불안 척도,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또래관계 척도, 또래관계 질 척도, 대인관계 조화 척도, 청소년 외로움 척도, 또래 괴롭힘 척도, 학교폭력 가해 행동 척도. 점점 이런 것들이 객관화된 것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커뮤니티 임팩트, 네트워크의 필요성 인식 척도, 네트워크 체계적 요인 척도, 네트워크 지원 수준 척도, 네트워크 효과성 인식 척도, 지역사회 자본 척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사회적 자본 척도, 사회 자본 척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 척도, 이혼 유대 척도, 마을 만들기 참여 척도, 지역 공동체 척도, 공동체 의식 척도, 사회 통합 척도,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척도, 동네 애착 척도, 동네 응집력 척도, 집합적 효능감 척도, 지역사회 역량 강화 척도, 동네 모집.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거기 가면 있겠네 를 아시라는 거죠.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조직사업 역할 수행 척도, 기업사회공헌 활동 척도. 그 밖의 척도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보면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 학교 다문화 분위기 척도,
청소년 다문화 인식 척도, 성공적 노화 척도, 노인 노화 태도 척도. 이어서는 노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 척도, 지각된 노인 낙인 척도, 노인 학대 척도, 장애 정체감 척도, 장애 수용 척도, 정신장애인 전반적 사회 기능 척도, 자활의지 척도,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 자연봉사 활동 만족도 척도, 합류 동기, 이용자 만족도 척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대상자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앞서 제시된 척도들의 교재들을 보면 자아정중감 척도가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200페이지 보면 문항이 그렇게 안 많아요. 여기는 보면 크게 10문항 정도가 있는데 이 문항만 하면 자아정중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보면 척도 섞기는 로젠버그가 개발한 척도이고 성인 또는 아동 청소년 자아정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고 총 10문항이다. 그 주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동 청소년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진술문이 혹은 역제점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해석만 총적인 노부적 자아정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질문 보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 잘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도록 좋다. 좋겠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고 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보이죠? 반대로 해야 되는 질문들이 답이 뭔지. 이어서 사회성 척도를 보면 여기도 15문항 아니네요. 40문항이네요. 40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보면 근면성, 책임성, 협동성, 준수성, 자주성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상은 아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높을수록 사회성 수준이 높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40문항을 아동들한테 하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조금은 재밌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야 될 거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할 때는 더더욱 쉽게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가정 의사소통 척도 같은 경우, 이것도 문제가 10문항이죠. 보통 그러니까 짧게 한 척도들을 좀 애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올슨이라는 사람이 개발했고, 이것을 한국형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상은 가족이고, 그러니까 미커트 5점 척도고요. 모든 문항은 합반 점수 총점으로 하고, 최저 10점이고 최대 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가족소통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척도, 이 부분은 이제 우울감일 수도 있는 거고, 언둔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홀로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하겠죠.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본 척도는 성인들이 자신의 가족, 친구, 의미 있는 주변 사람들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 문항으로 되어 있고, 총 12문항이다. 적용 대상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해석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 척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문항이 짧죠. 5개밖에 없어요. 206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본 척도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인지하여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고, 총 5문항으로 지정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척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은 변경할 수 있다. 일부는. 그리고 4점 척도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역량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저는 자존중감 척도를 좀 많이 사용했었고,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자아 존중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을 향상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변화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사업의 이제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작성 요령은 기대 효과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기재하게 되고, 사업의 결과의 유용성, 사업의 사회적인 긍정적인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실시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묘 프로포즈 양식 중에서 성과 확산의 사업 지속과 유지 전략이라는, 확산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일정 정도 좀 이제 사업 그렇죠. 성과 중심형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 라고 이것을 지역 사회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한 3년 프로젝트로 요걸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형에도 기대 효과하고 지역 사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문항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팁으로 보면 기대 효과는 사업의 목적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있어서 당초에 잡았던 사업 목적을 어떻게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확산시켜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책에 있는 예시를 보면 성과 중심은 사업 종료의 지향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이거 쓰셨죠. 아동학대 피해 사례 발생 이후 근본적으로 학대 발생 요인들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재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안전한 동물하면서 건강한 성장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그러니까 재학대가 줄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은 본사업은 구축한 지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들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확보하여 사업 종료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한시적인 사례 관리가 아닌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하나가 지역사회 이제 그 시청 안에 아동 보호팀 이렇게 하는 팀들이 생겨서 학대로 해서 집으로 귀가하면 1년 동안 그러니까 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에 좀 더 그러니까 그것을 챙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성과 향상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길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대 효과 아까 앞에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보면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 및 취업 환경 마련을 위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자립에 필요한 심리, 사회적 역량 강화는 물론 직업적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 그 결과의 활용 방안도 앞에 이제 중심 형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보면 자업 종료 후에 폭력 피해 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형들에게 지역사회 내 직업적 훈련에 일 등에 대한 경험 축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안정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타 지역에 전파할 수 있도록 성과 연구 및 매뉴얼 작성을 실시하여 본 사업을 모델화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된다. 여기 이제 아까 사업 지속 유지 전략, 인턴십 센터의 수익 창출을 통해 향후 독립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과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확보한다. 기금 확보를 하겠다. 이런 것도 쭉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책에 있는 실습 양식인데 제가 드렸던 양식입니다.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양식은 조금 예전 양식이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책에 있는 양식을 보면 사업명, 대상, 목적, 방법, 부재, 명기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여기는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참여 대상 및 인원, 핵심 참여자가 누군지, 주변 참여자가 누군지, 선정 기준, 모집 방법. 두 번째 사업 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세 번째 기관 연계 협력 전략. 이것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순서대로 쭉 가는 거죠. 예산 편성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 구분 작성하고 사업 공고나 예산 편성 기준표를 참고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의식, 사업 필요성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어떤 차별이 있는 거죠. 기존에 남아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레드 오션이 되는 거죠. 블루 오션일 때 차고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의 강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홍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 모집도 쉽고 목표나 목표 및 평가는 산출 목표, 성과 목표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은 뭐 기대 효과, 사업 결과, 활용 계획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팀 프로젝트 하시었던 내용들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PPT 안 만드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는 출력을 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발표가 그렇게 길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섯 팀이 다 하려고 하면 15분 정도 발표 발표 한 10분, 질의응답 한 5분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고요. 전반적인 그러니까는 또 방법을 또 통해서 진행하고 성과 현재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을 복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PDF 파일을 해서 온라인상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발표에 있어서 부담보다는 여러분이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어요.